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16강 복합운송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운송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1절 복합운송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또 제2절 복합운송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3절 국제복합운송의 주요 경로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복합운송의 주요 경로와 유형은 해륙 복합운송과 해공 복합운송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는데요. 먼저 해륙 복합운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륙 복합운송의 경로는 이 국제 복합운송에서 컨테이너 리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서로 연결하는 국제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운송 방식으로 볼 때 반드시 컨테이너 운송에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시랜드라는 이제 해운회사인데요. 세계 최대의 해운선사에 있습니다. 이 시랜드에 의해서 착수된 컨테이너 리제이션이 복합운송의 발전을 주도했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강의였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리제이션의 역사는 시랜드의 창업자인 말콤 맥린이 동체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컨테이너를 개발함으로써 컨테이너 리제이션이 실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체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원래 이제 말콤 맥린은 철도 회사의 경영자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 기차에 이제 화물 객차 같은 화물 객차 자체가 하나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데 이 화물 객차의 바닥에다가 컨테이너 그 위에 이제 화물 싣는 칸을 통째로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컨테이너 리제이션의 상업적 운송에서의 시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해륙과는 물론이고 항공을 포함하는 운송의 기반이 조성이 되었고요. 컨테이너를 기축으로 한 국제복합운송이 급속히 발전하게 됩니다. 각 운송수단 간의 공통분모인 컨테이너 조작운송이 발달하고 이 컨테이너 조작운송이라는 것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그 ODCY라든지 창고업 같은 걸 얘기합니다. 운송로가 다양화되어 국제복합운송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국제복합운송로는요. 첫째, 태평양 연안을 경유하는 미국 중서부 지역으로 향하는 경로. 두 번째, 미니 랜드 브리지에 의한 미국 동부 및 걸프 지역으로 향하는 경로. 세 번째, 북태평양을 경유해서 캐나다 동부 지역으로 향하는 경로. 네 번째, 캐나다 서해안을 경유해서 캐나다 동부 지역으로 향하는 경로. 다섯 번째,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에 의한 유럽행 경로. 여섯 번째, 유럽 각항 경유 유럽 각국으로 향하는 경로. 일곱 번째,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에 의한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 아홉 번째, 오스트레일리아 항로에 의한 동부 오스트레일리아로 향하는 경로. 열 번째, 북한 페리에 의한 한일 복합운송 경로 등 다양한 경로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가능한 국제 복합운송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랜드 브리지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랜드 브리지는 그 육지의 다리다 이런 뜻인데 해로, 육로, 해로로 이어주는 운송 구간 중에서 중간에 이제 육지로 가는 거죠. 배로 운송해서 육지에 철도나 아니면은 화물차를 이용해서 이동시키고 다시 선박으로 이동하는 이런 경우에 중간 구간인 육로 운송 구간을 육지의 브리지다, 다리다 이렇게 보고 랜드 브리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륙 횡단을 위한 육로 운송 방식을 이용하여 매개 운송 구간화함으로써 육상과 해상을 잇는 해륙 복합 운송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랜드 브리지는 2스팬 랜드 브리지와 3스팬 랜드 브리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2구간 랜드 브리지, 즉 2스팬 랜드 브리지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극동아시아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미국 서해안으로 가서 미국 동해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때 해상 운송을 해서 다시 육상으로
로 이제 랜드 브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해상 운송, 육상 운송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투 스팬 랜드 브리지가 될 것이고요. 또 북아메리카 서해안에서 북아메리카 동해안까지 육지로 운송을 해서 유럽까지는 해상 운송을 하는 경우에도요. 투 스팬 랜드 브리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3구간 랜드 브리지, 3스팬 랜드 브리지는요. 극동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 서해안으로 가서 다시 북아메리카 동해안으로 이동시켜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경로에서 극동아시아에서 미국 서해안까지는 해상 운송을 하고 미국 서해안에서 미국 동해안까지는 육지로 이제 그 육로를 통해서 운송을 하는데요. 이때 랜드 브리지가 걸리고 북아메리카 동해안에서 유럽으로 다시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면은 1, 2, 3 스팬이 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우리 극동아시아에서 반대로 유럽 쪽으로 싱가포르를 거쳐서 싱가포르 인도를 거쳐서 쭉 가는 노선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대서양이 여기 이제 북아메리카 동해안에서 유럽까지 대서양 구간이 상당히 바다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런 루트로 가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랜드 브리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인데요. 가장 먼저 개설되었는데 1972년 미국의 시랜드라는 해운회사가 처음으로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간 화물을 그 아메리카 대륙의 횡단철도로 중개 운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요. 아시아 각 항구에서 선적한 화물을 미국 서해안에 양육하여 육상 운송수단 즉 트럭 또는 기차로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미국 동해안까지 운송한 다음 선박으로 유럽의 항구까지 운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제 그 3스팬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대륙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라고 합니다. 대개 27일에서 32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순수한 해상 운송으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갈 경우에는 한 33일에서 35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5일에서 33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운송 일수는 비교적 양호하고 운송의 안정성도 보장이 되는데 재래식 해상 항로에 비하여 운송 일수와 운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큰 운송 실적은 올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활동이 잘 되지 않은 것은 1972년도에 개설을 했는데 사실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경우에는 미국과 이제 소련의 여러 가지 대립 관계로 인해서 서로 활용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랜드사는 원래 이제 말콤 맥린이 이제 설립한 해운회사인데 말콤 맥린은 원래 철도 운송회사의 경영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를 개설한 것은 자기들이 이제 경영하는 해운회사와 철도회사를 서로 연결해서 복합 운송을 함으로써 미국을 거쳐서 이렇게 운송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랜드 계열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운송 루트를 개설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해상 운송이나 여기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 면이나 또 운송 일수에서 크게 유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실적을 크게 높이지는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루트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미국 서해안 LA항으로 가면은 LA에서 뉴욕까지 철도로 운송을 하고 다시 이제 뉴욕에서 유럽까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이러한 이제 1, 2, 3스팬이 되는 이러한 운송 루트가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보면은 굉장히 영토도 넓고요. 사막지대가 많고 평지가 많기 때문에 철도 운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에 역시 개설이 되었는데요.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대륙 운송의 접점인 러시아의 나우카나 브라디보스토크까지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을 하고 그곳에서 시베리아 철도로 육로 운송하여 유럽과 중동의 운송기관과 연결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이러한 랜드브리지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용하는 운송도로는 트랜스시 해상, 철도, 해상 이러한 운송 방식이 운송량에서 유리하고요. 트랜스레일을 이용해서 해상, 철도, 육로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량 및 하역에 유리하고 트랜스 컨티넨탈 해상, 철도로 연결할 때는 하역 및 경제성, 편리성에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유럽 간의 중요 경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를 이용할 때 일본의 고베항이나 도쿄항이나 오사카항으로 보내서 이것을 브라디보스토크나 나우카까지 해상 운송하고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를 이용했습니다만 지금은 부산항이 극동아시아의 기종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오히려 이제 부산항으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더선으로 싣고 나우카나 또는 브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부산과 유럽 간 주요 경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운송 일수는 대개 30일에서 45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때 운송인의 책임은 복합운송증권의 뒷면 약관에 의해서 합의가 되고요. 중거법은 해상 구간은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 또 철도 운송 구간은 국제 철도 물건 운송 협약과 구소련 연결 운송 규칙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또 트럭 운송 구간은 국제 도로 물건 운송 협약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철도 운송과 트럭 운송에서는 유럽 지역에서는 워낙 국가 간의 이제 국제 철도 운송이나 도로 운송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국제 협약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이 협약과 구소련 연결 운송 규칙을 사용해서 육상 운송 구간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 랜드 브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3월 미국의 시트레인이 주재통상위원회, 미국은 이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외교와 국방권만 없는 이제 독립된 국가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주 간에 서로 운송하는 것도 우리가 복합 운송하는 것과 유사한데요. 수출입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재통상위원회와 FMC의 승인, 미국 연방해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개설한 이러한 운송로입니다. 극동아시아 미국 태평양 연안간을 해상 운송을 하게 되고요. 미국 서해안까지죠. 태평양 연안의 각 항구로부터 미국 동해안, 멕시코만의 각 항구까지 철도 운송하거나 유럽, 미국의 대서양 연안까지 해상 운송하고 미국 대서양 연안 항구로부터 서해안의 태평양 각 항구까지 철도 운송하는 운송로를 미니 랜드 브리지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가 한번 개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여러가지 루트를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77년 스테이트 스팀십 라인스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복합 운송은 주로 대형 해운회사 중심으로 자기의 해운회사가 좀 더 많은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육상 운송 업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운송 루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시레인, 시트레인 또는 스테이트 스팀십과 같은 해운회사 또는 해운회사와 계열로 되어 있는 철도회사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랜드 브리지가 개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출발하는 화물을 미국 서해안이나 동해안을 경유하여 중서부 내륙 지역의 주요 도시까지 선사의 책임하에 운송하게 됩니다. 또 인터포인트 인터모달 서비스라고는 IPI 서비스를 여기에 제공을 하는데요. 미국 내륙 지역의 도시까지 선사가 일관 서비스 하기 때문에 해륙 복합 운송의 최종 목적지인 문전 운송의 개념이 완성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륙까지도 해상 운송해 오면은 철도나 도로 운송을 통해서 미국 내륙 지역에 있는 도시까지 직접 운송해주는 오늘날의 복합 운송에 해당되는 이러한 문전 운송, 도어투도어 운송 개념이 처음으로 완성된 이러한 운송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륙에 위치한 도시까지 운송이 이제 특징이라고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국 내륙 도시에서 반대로 아시아 등 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을 일관 선화증권을 발행해서 복합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내륙 운송 운임은 각 선사가 개별 트럭 운송인이나 철도 운송인 등과 교섭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해상 운임을 붙여서 이 전체 운임을 IPI 운임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임도 소위 복합 운송에서 이 전체에 대한 운임을 부과하는 이런 방식을 여기에서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복합 운송의 여러가지 그 책임 제도라든지 운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결국은 그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를 개설하면서 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랜드 브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유럽 간 컨테이너 일관 운송을 할 때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0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극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캐나다 서해안에 있는 항구인 밴쿠버, 시애틀까지 해상 운송 항공에 캐나다 철도를 이용하여 몬트리올 또는 동부 해안까지 운송을 하는 이러한 루트인데요. 캐나다 동부 해안의 각 항구에서 해상 운송으로 유럽의 함부르크, 로테르담, 르하브르 등 각 항구까지 해상 운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랜드 브리지가 캐나다 랜드 브리지다. 결국 이제 그 북아메리카 대륙 쪽에는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 또 미니 랜드 브리지,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 캐나다 랜드 브리지 이렇게 여러 개의 랜드 브리지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OCP 즉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북아메리카 내륙 내에서 지금 미국 내륙입니다. 미국 내륙 내에서 공통 운임이 부과되는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로키 산맥 동쪽의 원격 이 먼 지역이 이제 미국 땅이 넓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운임을 이렇게 분산시키면 운임이 높게 나오는 지역도 있고 한데 결국은 이러한 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는 그 운임을 그 좀 균일하게 한다든지 저렴하게 해서 화물 유치를 많이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북아메리카 내륙 내에서 공통 운임이 부과되는 지역인데 이 태평양 연안의 각 항구에 도착된 화물 중에서 화주가 OCP 즉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라는 그 자기들이 이제 설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목적지까지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화물은 OCP 운송인으로 하여금 철도나 트럭의 일관 운송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이런 운송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뭐 트럭을 연결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운송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국내 복합 운송이라고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OCP 운임은 미국의 국내 운임보다 5 내지 30%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고요. 아메리카 대륙 대서양 연안 및 걸프 연안을 경유하는 화물과의 경쟁을 고려한 것이고 이러한 OCP 운임은 운송인의 형태, 화물의 종류, 목적지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인데요. 이 중국 대륙을 최단거리로 동서로 관통하여 러시아 철도와 연계해서 유럽까지 연결시키는 운송로를 중국 횡단철도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TCR이라고 합니다.
이 개방 정책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중국 정부가 동유럽 각국과의 원활한 운송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자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 TCR입니다. 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을 기점으로 할 경우에는 선박으로 렌윈항, 즉 연운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렌윈항까지 해상 운송한 후에 그 내륙 운송의 동당 기점까지 철도로 중국 대륙을 동서로 관통하여 구소련 철도와 연결하여 유럽의 폴란드, 독일 등을 거쳐서 로텔담항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육상 거리는 1700km이고 중국 내륙 운송 거리는 약 4000km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중국 횡단철도 TCR을 이용하는 운송로가 5개 정도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렌닌항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로텔담으로 가는 경로와 렌닌항에서 쿠이비세프를 거치고 스몰렌스크를 거쳐서 로텔담으로 가는 경로, 또 렌닌항에서 악토카이, 투로, 브레스트를 거쳐서 로텔담으로 가는 경우, 렌닌항에서 알마, 아타, 테헤란을 거치는 경우, 렌닌항에서 알마, 아타, 터메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이러한 5개의 경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TCR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이 연결되는 철도 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시아와 유럽 간 해상 운송로에 비해서 약 10,000km 정도 거리가 짧다고 합니다. 운송기간도 당연히 단축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해상로와의 경쟁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유망한 운송로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TCR, 즉 중국 횡단철도의 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이 연운항 렌닌으로 가져가면은 렌닌항에서 정저우, 란저우, 우르무치, 아라산쿠, 도스틱, 알마티를 거쳐서 오진키, 모스크바, 브레스트, 로텔담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횡단철도인데요. 이 중국 구간, 그 다음에 시베리아 랜드브리지 구간을 거쳐서 이렇게 유럽까지 연결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거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루트를 TCR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 해상로로 운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거쳐서 가죠.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통과를 하거나 이렇게 거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비해서는 굉장히 운송로가 짧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스 아시안 레일로드 TAR인데요. 에스캅에 의해서 추진 중인 한반도, 중국, 러시아를 경유하여 로텔담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망입니다. 이 부산에서 로텔담까지 거리가 1370km로서 컨테이너 운송에 24일 걸리지만 해상 운송 거리인 2만 km보다 9630km가 단축되어 운송기간도 4-5일 정도 빠르고 운임도 20% 이상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 루트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시아 철도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루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횡단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루트로 서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차이나 횡단철도를 서로 활용해서 아시아 지역이 철도로 연결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안 하이웨이인데요. 에스캅에서 역시 추진 중인 아시아 각국의 주요 교통 유발 지역을 고속화 도로망으로 연결하여 아시아 각국 간의 경제 사회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도로망 사업에서 출발해서 오늘날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몽고, 중앙아시아, 유럽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북부 노선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아시아 1번 도로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 아시아
하이웨이, 아시안 하이웨이의 이제 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는 부산 여기서 이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연결이 안 되는데 원래 이제 그 계획대로면 이렇게 연결해서 가거나 이렇게 연결해서 넘어가는 이런 도로. 이제 1번 도로죠.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인데 이게 이제 부산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가 부산의 경부고속도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공복합운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공복합운송은 항공운송의 신속성과 해상운송의 저렴성을 서로 결합한 것입니다. 종합물류 시스템으로서 이거 이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해상운송에 비해서는 운송 일수를 대폭 단축할 수가 있고 항공운송에 비해서는 운송비용을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 구간을 해상운송하는 데 비해서 재고 투자와 창고료, 포장비가 절감이 된다. 이게 빨리 회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962년 미국 플라잉 타이거라는 항공사에 의해서 개발이 된 운송 방식인데요. 이 항공운임을 위한 특수운임을 임포트 타리프라고 하는데 이 임포트 타리프는 통상의 항공운임이 에어포트에서 에어포트로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시스템에 우리가 이 해상운임을 포함해서 하나의 그 복합운송으로 이용하게 되는 루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해공 복합운송은 단일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복합운송인 법제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복합운송 체제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복합운송증권 뒷면 약관에 의해서 복합운송인의 전구간 책임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그 법제적으로는 이 복합운송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실무적으로는 운송증권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복합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이런 체제가 완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그렇게 발달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해공 복합운송 경로를 보면요. 먼저 북미 서해안 경유 해공 복합운송로입니다. 1964년에 에어 캐나다가 개발을 했고요. 극동아시아 지역의 항구에서 미국의 서해안이나 캐나다의 밴쿠버까지 해상 운송을 하는데 양육된 화물은 항공회사가 국제공항까지 육상 운송한 후에 항공기를 통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항공 운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러시아를 경유하는 해공 복합 운송로가 있는데요. 아에로플로트가 지정하는 부산항의 CFS에 화물이 반입되면 러시아 극동 선박공사의 컨테이너선에 의해서 모스크바의 보스토치니로 운송되고 트레일러에 의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육상 운송된 후 아에로플로트의 화물기 편으로 유럽 각지로 운송하는 이러한 운송 루트가 러시아 경유 해공 복합 운송로입니다. 또 동남아시아 경유 해공 복합 운송 경로도 있는데요. 1980년대 항공 화물 운송인에 의하여 개발된 복합 운송 경로로서 부산에서 홍콩, 방콕, 싱가포르까지는 선박으로 운송하고 유럽까지는 항공편으로 운송하는 경로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항공사가 부정기 화물 전용 항공사의 저 운임을 이용하는 서비스 운임을 설정할 때는 행정적 제약 없이 자유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운송 경로가 개발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타 해공 복합 운송로로는 북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서 양육하여 남아메리카로 항공 운송하는 운송로, 또 일본 나우카 간을 해상 운송하고 나우카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유럽 각 공항까지는 항공 운송하는 경로, 한국 두바이 간은 해상 운송하고 두바이 유럽까지는 항공 운송하는 운송로 등이 있습니다. 이상 그 복합 운송의 그 경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운송 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토론해 봅시다. 다음은 IPI 서비스와 OCP 운임에 대해서 이건 미국 내륙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대해서도 그 장점과 왜 이러한 그 서비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해 봅시다. 다음은 국제 해공 복합 운송 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은 해륙 복합운송 루트에 대해서도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